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중학국어 용어 정리 세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교재 4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한자성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유여, 역수, 행주, 부진, 즉퇴. 이것을 줄이면 학여, 역수라는 한자성어인데 학여, 역수라는 한자성어가 뭐냐면 자, 학습, 유여, 역수, 행주. 배움은 물과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서 부진, 즉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라는 뜻입니다. 공부는 꾸준히 항상 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처럼 노를 끊임없이 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배움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멋진 세강 중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늘 문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문체가 뭐냐?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 있는 독특한 언어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말투가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말투,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은 부모님만의 말투가 있는 것처럼 그 작가가 갖고 있는 독특한 글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글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가만이 갖고 있는 글투를 문체라고 하는데요. 그 문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장이나 호흡의 길이에 따라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강하냐 부드러우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문체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체를 나눠볼게요. 길이에 따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연체가 있고요. 간결체가 있습니다. 만연체라는 것은 수식이나 반복이 많아서 문장의 길이가 긴 문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만자가 덩굴 이런 뜻이에요. 덩굴 만자고요. 연자가 넓을 연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덩굴이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것처럼 수식이나 반복이 많아서 문장의 길이가 어떻다라고요? 길다 이런 뜻이에요. 한 문장이 굉장히 길습니다. 한번 예를 볼게요. 요즘 아이들은 울긋불긋한 눈깔 사탕을 한 통씩 한 봉지씩 들고 먹는 것이며 필통 속에 10여 자루의 연필을 담아 들고 다닌 것이 그렇지 않았던 나의 경우에 비교 보다 나은 가치를 형성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길게 쓰면 사실은 굉장히 실력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쉽게 글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글을 길게 쓰면 문장이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실력이 웬만큼 형성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렇게 길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글의 실력이, 글 쓰는 실력이 축적되어 있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간결체를 보도록 하죠. 문장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짧고 간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쪽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이거 황순원의 소낙인데요. 짧죠? 짧으니까 어때요? 읽기가 편해요. 독자 입장에서는 만열체보다는 간결체가 편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만연체를 읽을 때는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뭔가 그 안에 또 의미를 많이 숨겨놓기도 해요, 작가들이.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래도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간결체를 좀 더 선호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초보적인 글쓰기를 하는 우리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간결체를 선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를 가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강하냐 부드럽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강건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우유체가 있습니다. 강건체는 강하고 딱딱하고 힘이 넘치는 문체다라 그래서 이것을 주로 좀 성별을 좀 나눠보면 이걸 남성적
문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유차는 부드럽고 우아하며 섬세한 문체다. 그래서 여성적 문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강건채의 예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진송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과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딱딱하죠? 하지만 힘이 넘치죠. 남성적인 문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유채 부드럽고 우아하다 그랬어요. 어린 풀향기가 싱그러운 산 언덕에 앉아본다. 미풍에도 솔바람이 사락될 뿐 죽은 듯이 고요한 뻐국새 울음이 갸냘프게 흔들어댄다. 외롭게 들린다. 저 첩첩 산속에 저 혼자만 있는 것일까? 종달새나 꾀꼬리는 고운 소리로 노래한다고들 하면서 또 까치나 까마귀는 우짖는다고들 하면서 왜 뻐꾸기만 운다고들 하는지라고 하면서 뭔가 좀 섬세하고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문체. 그래서 부드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의 수식의 정도에 따라 수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건조체와 활효체로 나눌 수 있는데 건조체는 수식, 비유와 수식이 거의 쓰이지 않은 문체고 활효체는 수식을 많이 사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한 문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체의 예를 보시면 물고기는 민정과 같이 두 개의 눈을 가졌으나 머리의 양쪽 옆에 붙어 있어 먼 곳의 물체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과 거의 같으나 사람보다 근시 아니다. 그러니까 수식, 꾸며주는 말, 이 수식이라는 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활효체 보세요. 유진의 눈에는 초생달빛은 따뜻한 황금빛의 날카로운 새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은 쳐다보면 하얀 얼굴에 언제든 웃는 듯하지만 금음달 공중에서 번듯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 빛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듯하고 웃는 듯하지만 유진이라는 친구의 눈에는 초생달 빛을 봤을 때 황금빛의 날카로운 새소리 나는 듯 지규법, 보름달은 쳐다보면 언제든 웃는 듯한 지규법, 금음달은 공중에서 번듯한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지규법.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게 활효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쓰기의 개성이 드러나는 독특한 글투를 배워보았고요. 이번에는 글의 내용 전개 방법인데 이 글의 내용 전개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거 비문학, 우리 국어에서 비문학이다라고 하면 설명문하고 논설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비문학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글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 이 전개라는 것은 펼쳐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펼쳐내는데 글의 내용을 어떻게 펼쳐내는가 그 방법인데 첫 번째가 서사. 서사 별표 치세요. 서사 중요합니다.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순서대로 서술하는 방법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과 전기문, 기행문. 왜냐하면 이 전기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물의 일생,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개를 하면 편하니까 많이 사용되고 기행문은 여행이잖아요. 여행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정, 여행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정을 이야기할 때 이 서사의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죠. 아침에는 어디 갔고 점심에는 어디 갔고 저녁에는 어디 갔다. 그래서 주로 소설이라든가 전기문, 기행문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5페이지입니다. 자, 서사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장이 44살이 되던 해였다. 44살이라는 시간이 나왔죠. 씨 뿌릴 준비를 다 해놓고 사람들 학을 기다렸다. 씨 뿌릴 준비해놨죠. 웬일인지 계절이 다 늦도록 시간이 흘렀죠. 하는 수 없이 씨를 뿌렸죠. 가뭄이 들었고 봄내 여름내라고 말하면서 뭐 했습니까?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 펼쳐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정은요. 이것도 그 서사처럼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순서가 나타나지만 어떤 일의 절차와 순서를 밝히는 거예요. 서사는 시간의 순서지만 과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라는 건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인다라고 했을 때 물이 끓어야 라면을 넣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면을 넣고 불을 붙이면 안 돼요. 그죠?
물을 넣고 불을 붙여서 끓인 다음에 라면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절차와 순서를 밝히는 전개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녹두전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녹두를 맷돌에 타서 물에 불려 거피를 내고 다시 맷돌에 곱게 갈고 돼지고기와 김치고기도 알맞게 썰어 넣고 넉넉한 기름을 두르고 부쳐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하나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시간이 아닙니다. 절차예요. 절차. A, B, C, D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거죠. 인과 별표 치면 좋겠습니다. 인과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전개 방법입니다. 인류는 우주 개발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의 뒷면은 물론이고 먼 별의 신비까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결과.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전개 방법. 자, 정의. 정의는 대상이나 용어의 뜻을 밝히는 전개 방법인데 주로 A는 B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정의에서는 뭐뭐란 뭐뭐다 혹은 무엇무엇이란 무엇무엇이다 뭐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사물놀이는 꽹과리 북창구 징의 타악기로 구성된 놀이이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 말이다.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놀이, 표준어를 이렇게 쭉 풀어서 뭐 하는 겁니까?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용을 전개하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에는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했는데 다양한 민속놀이는 부름 깨물기, 기발기, 술 마시기, 창포에 머리 감기, 더위 팔기, 팥죽 먹기, 그네 뛰기, 달맞이 이런 다양한 민속놀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고 대조를 묶어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뭐 한다고요?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 대조는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내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표현 방법 배울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강조법에서 대조 비교법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내용 전개 방법에서도 비교하고 대조는 똑같습니다. 공통점이나 차이점. 공통점이냐 비교, 차이점이냐 대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속담과 수수께끼 두 대상이죠. 예로부터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내려온 것으로 길이가 짧아서 기억하기 쉽다. 길이가 짧다. 옛날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런 공통점이 속담과 수수께끼에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조, 차이점이죠. 풍물놀이는 마당에서 춤을 추고 몸짓을 해가며 악기를 연주하지만 풍물놀이는 악기를 연주하고 마당에서 하지만 사물놀이는 어디서? 무대에서. 여기는 마당이지만 무대에 앉아서 연주하듯 춤을 추지 않아요. 여기는 춤을 추지만 이 차이점이 있죠. 자, 분류하고 분석도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류하고 분석을 좀 기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대상들을 비슷한 특성에 근거하여 나누거나 묶어 전개하는 방법. 이것도 대상이 2개 이상이에요. 2개 이상의 대상을 가지고 묶거나 나누거나 하는 거예요. 문학은 형태에 따라서 시, 소설, 수필, 시곡으로 나눌 수 있다. 문학은 뭐로 나누는 거예요? 2개 이상으로 나눠버렸죠. 2개 이상의 대상으로 나누는 겁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나누는 게 분류예요.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별이라는 기준이 있죠. 문학은 형태라는 기준을 두고 시, 소설, 수필, 시곡 이렇게 나눴죠. 분석은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잘게 쪼개어 나누는 거예요.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겁니다. 시계라는 대상 하나를요. 태엽, 톱니바퀴, 시침, 분침 이렇게 하나를 잘게 부수어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석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묘사는 어떤 대상의 모양을 감촉, 소리, 움직임 등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재성을 가누고 타원형 얼굴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죠. 굵고 곧은 갈색 머리, 펼쳐진 이마는 윤이 나고 햇볕에 타서 약간 그을려 있다. 그의 짙은 눈썹은 머리 빛깔보다 어두운 편이다. 양쪽 끝이 햇볕에 바래는 것처럼 붉은 기가 도는 금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묘사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접속어예요. 접속어라는 게 뭐냐면 문장과 문장,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문장과 문장 또는 단어와 단어를 서로 문맥이 통하도록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이어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 접속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내용이 이어지냐, 아니면 달라지냐,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냐, 이런 것들을 접속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선 이 접속어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독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자, 오늘 이 접속어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순접입니다. 첫 번째 순접. 선생님 기호로 좀 해드릴게요. 앞에 내용을 그대로 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이리하여 이런 것들이요. 앞에 내용. 나, 그리고, 그대. 뭐 이러면 나하고 그대를 뭐하는 거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역접 중요합니다. 역접은 선생님 어떻게 표시하냐면 V 표시래요. 앞에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준다. 그러나 이렇게 V 표시. 앞에 내용과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그러나 앞이 마이너스였으면 뒤에는 플러스예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은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였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그러나 가전 형편이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과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화살표를 합니다. 앞 뒤에 문장을 원인과 결과와 원인으로 이어준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밥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설사가 났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밥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과식은 금물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에요. 6쪽. 병렬입니다. 병렬이라는 건 여러분도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앞뒤의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대등하게 나열하면서 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및 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는데 반찬은 밥, 또 국 이렇게 나와 있죠. 대등하게 연결해 준 거. 밥도 먹었고 국도 먹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첨가와 보충입니다. 첨가와 보충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건가? 앞에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는 거라 첨가는 플러스를 쓰는데요. 그리고 더구나 게다가 또 뿐만 아니라 A는 공부도 열심히 한다. 뿐만 아니라 성실하기까지 하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다. 첨가하고 있는 거죠. 전환도 선생님 V 표시하는데요. 뒤에 내용이 앞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이나 사실을 서술을 할 때 화제를 바꾸어 준다. 화제를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했어요. 너 어제 숙제 선생님이 내주신 거 했어? 아참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어제 축구 봤어? 손흥민 선수 나오는 거 봤니? 라고 말하면 숙제라는 화제에서 축구라는 화제로 바뀐 거죠. 이렇게 화제를 전환, 바꿔버릴 때 전환의 접속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환원이나 요약은 는이라는 기호로 선생님이 사용하는데요. 앞의 내용을 바꾸거나 간추려 요약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걸 다시 말할 때, 요컨대, 즉, 결국 다시 말하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요약해서 간추려서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죠. 예컨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거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는 X 이렇게 표시해서 예시의 앞에 주로 이제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거 안 읽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뭐를 배웠냐면 먼저 여러분들 먼저 문체에 대해서 배웠죠. 문체라는 거 뭐였냐?
글쓴이만이 갖고 있는 글투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것은 문장의 호흡이나 길이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문장의 강하고 부드러움에 따라 나눌 수 있고, 문장의 수식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배운 것은 내용을 어떻게 펼쳐내는가, 내용 전개 방법. 그래서 서사도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고 과정, 인과,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묘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접속어,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줘서 문맥이 통하도록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접속어였다. 그래서 순접과, 그리고 인과, 그리고 병렬, 첨가, 그리고 전환, 환원, 예시,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노트에 잘 정리하시고, 또 선생님이 복습으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를 문제로 낼 테니까요, 성실하게 좀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오늘 배운 부분 다시 한번 꼭 10분이 넘지 않게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